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카메라로 보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뉴욕 크리스마스 이브. 네, 산타로 돌아온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부합니다. 네, 왠지 좀 부끄럽네요. 오늘 작정하고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작정하고 입고 왔는데 저희 전 시간 때 누가 이제 엘사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저 엘사 보고 빵 터졌잖아요. 네, 저 분장실에서 마주치고 난 뒤에 와 이거 오늘 큰일 났다. 오늘 시청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카메라 보니까 저도 나름 잘 꾸민 것 같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자, 어쨌든 오늘 출발 지표 조금 체크하면서 오늘 또 프리마켓 뉴욕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은 0.07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어제 S&P 500 기준으로 종가가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 사도 돼? 라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시장이 오전 시장만 열리는 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의 수급이 좀 많이 지금은 좀 비어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보합인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올랐던 종목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좋은 뉴스 나왔던 노보노 같은 경우에 노보노디스크가 추가적으로 2%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키가 또 2%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출발 증시 프리장에서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요 동네 실버, 구리, 골드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 금 가격도 4,520달러, 은 가격은 72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명 슈퍼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12,000달러, 백금과 팔라듐 가격도 장중한때 2,000달러 중반대까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브리싱 랠리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비트코인만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87,000달러 선 터치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국제유가도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 1부 너무너무 이제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저희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 머니픽 대표님이시죠? 네, 이춘광의 머니픽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 전에 이렇게 약간 이야기 오늘 무슨 얘기할 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제 10만 가냐라고 아주 또 고민을 많이 또 이야기하셨는데 금방 가실 겁니다. 지금 의견이 이게 아주 의견이 좀 시원시원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였었죠. 아침 시황 다른 곳에 이제 원래 이 자리에 계시던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주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웃느라고 아주 네.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여러 채널에서 여러 시간대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춘광의 머니픽이라는 채널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산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혹은 2025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요거 먼저 이야기하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다루실 테니까 저 그냥 키워드 몇 개로만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하면 정말 다사다난하네요, 올해. 첫 번째 키워드 지금 보이시는 차트로 그냥 대충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첫 번째 뭐니 해도 트럼프가 무관 관세 무고했을 거고, 이 관세가 뜻하는 말은 굉장히 많고, 근데 재밌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가장 위쪽에 제일 끝 오른쪽에 12월 4일에 NSS 보고서 발표됐죠. 굉장히 중요한, 저 같은 하우스는 저 NSS 보고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4월 2일 날 트럼프 관세 때린 그것도 빠르게는 2010년 즈음부터 시작됐던 이제 미중 패권 갈등, 이게 또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어떤 큰 흐름의 변화는 이 자국 우선주의, 자유무역,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는 이런 도도한 흐름에서의 이런 작은 파열음이란 말이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방점을 찍은 게 NSS 보고서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고. 첫 번째 관세,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이렇게 최근에 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살짝 흔들렸잖아요.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이 AI 과열이고 버블론 얘기가 많지만, 저는 올해 지난 7월 달에 오빠 법안 통과되고 그 이후에 10월인가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GA 장고, 제가 찾아뵐 때마다 강조드리는 나라의 곳간 계속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시중에서 빨아들였으면 그걸 또 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멈춰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 증시할 것 없이 모든 시장 전체, 미국 전체의 유동성이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6, 7월 달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올해 7월 달이 되게 중요한 해였어요. 6월 달에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개정안 발의한 다음에 7월 달에 통과시켰고, 물론 이게 지난 11월 25일 날 최종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별로 자율 시행을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세 개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할 만한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대통령이 새로 입각을 하면 내 행정부에서 전 세계 경영, 미국 경영을 이런 방향으로 가져갈 거야를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난 김에 좀 말씀드리죠. 미국을 바라보실 때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정책 다이나믹스라든가 시장의 다이나믹스를 그대로 앵글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건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전 세계에서의 어떤 패권의 지위와 관련된 이런 외교정책 이런 것들은 야든 여든 상관없이 항상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 차원에서 NSS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요 한 네 가지 키워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곁다리로 뭐 주가 상승률 보시면 올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쉰 거예요, 한 해. 2023년도, 2022년도는 뭐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워낙 뭐 박살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3년도 한 해 S&P 500이 원화 기준으로 27% 상승했고요. 24년도가 25% 상승했습니다. 올해 달러 기준으로 한 14%, 원화 기준으로 지금 17.5%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위에 써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워낙 뭐 72% 상승을 했으니까 비교할 바는 안 되죠. 근데 이거조차도 23, 24년도에 코스피 쉬었잖아요. 남들 굉장히 많이 오를 때. 뭐 그런 뭐 베이스 이펙트도 좀 있었을 거고, 반등 정도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 여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 오늘 지금 한 33원인가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의 뭐 개입을 했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 원화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정부,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한 이렇게 33년째인데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잖아요. 당일 며칠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어떤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전 세계 외환 시장 규모의 하루에 거래되는 규모가 9조 한 5천억 달러 되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시장 규모가 한 8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850억 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보는 원화에 대한 어떤 스테이터스, 수요, 수급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뭐 그런 우려가 조금 듭니다.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 관련돼 가지고 오늘 뭐 어찌 보면은 같은 방향성이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엔화도 지금 같이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거는 공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뭐 과거 사례 뭐 작년도를 놓고 보더라도 작년 7월, 8월에 엔화가 움직일 때 보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했을 때는 잠깐 효과가 있다가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엔화가 약세로 가는 이유 자체도 일본이 돈을 푼다라는 점,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내 기준에서는 내년 초에 원화가 1,400원 초반대까지 이제 강세로 갈 거다, 뭐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년 초에도 원화나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감안을 해야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사실은 제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제가 시원시원하게 답을 보통 드리는데 딱 유일하게 두 가지 시장은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외환, 그러니까 환율하고 유가라는 거는 전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뭐 레벨 정도를 정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환율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 정말 뭐 금융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다 참여하는 시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해에 외환시장 규모가 9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말이 9조 5천억이지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예상한다는 건 뭐 사족이 너무 길었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만 보자면 우리나라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근데 올해 제가 되게 여러 방송 출연하면서 한국 시장을 자꾸 질문을 하시면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 그닥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뭐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게 늘 맞더라고요. 시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뭐 고용 상황이라든가 건설업, 폐업 문제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좋지 않습니다. 소비 문제 더 심각해질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떠버리면 구매력이 저하되는 건 물론이고, 보통 정답은 없지만 1,300원에서 한 1,400원 정도가 여러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그 정도가 수출업자들한테는 좋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환율이 올랐을 때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 영역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450원 넘어가고 1,500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가 확실히 커져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죠? 그 중간재들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원자재 값이든 중간재들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상 수입 물가에서부터 만제품 생산하고 CPI라든가 소비 물가 지수 이렇게 연결되는 시차를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한 12월, 11월 지금 환율이 갑자기 막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 여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1, 2, 4분기 정도에는 somewhere 1, 2, 4분기 언젠가는 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뭐 시장이 달라지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환율이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이 수준에서 더 떨어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래왔어요. 개입을 하면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의 반영.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느 레벨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 한해 시장을 정리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미국 시장에서 기회가 될 만한 요인 혹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만한 리스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되게 펀더멘털에 입각하고 조금 보수적인 견지로 시장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의 느낌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로데이터 같은 거 쭉 저희가 직접 다 가공을 해서 해석을 해내고 플러스 전 세계를 끌어가는 구루 이제 뭐 자산운용회사라든가 이번 띵크탱크의 보고서를 쭉 가미해서 이제 그 뷰를 우리가 정하는데 의외로 저는 내년 시장 전망이 되게 혼재돼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매년 제가 12월 달에 그 다음에 전망을 하기 위해서 많게 작년에는 조금 과정에서 제가 한 100개 보고서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한 40개 정도만 다운받아서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한 10개 정도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10개 보고서가 일단 중요한 하우스 거 먼저 봤을 거 아닙니까? 웰링턴, 캐피탈 그룹,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만삭스 이런 데가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내년 경제 또는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그 공통 분모 몇 개를 줬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적어왔으니까 한번 꼭 띄워주시는데 뭐 위험 요인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SS 보고서 발표됐잖아요. 그 NSS 보고서가 미국의 청사진을 보여줬는데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자면 자유무역 끝났고 유럽 정신 차려 들뜨러진 듯 하지 마. 중국 까불지 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뭐 중국이고 유럽이고 그렇다고 치지만 자유무역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자유무역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 1년 GDP 한 뭐 1.9조 달러 중에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요 GDP의 100% 가까이 돼요. 내수, 소비, 정부 지출, 뭐 수입, 소비 이런 거 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고 던로 독트린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먼로 대통령이 유럽한테 우리 간섭하지 마. 나도 니네 간섭 안 할게. 이게 자국 우선주의 전 세계가 쪼개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돈하고 먼로의 로를 붙여서 던로 독트린을 이번에 주창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인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공통적으로 보는 게 경제가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될 거다. 근데 그 성장이 가속화되는 이유가 공통적인 거 세 가지만 제가 적고 갖고 왔는데 AI 성장세, 지속될 거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OBBBA 오빠 법안이죠. 오빠 법안이 지난 7월 달에 통과가 되긴 했지만 아시겠지만 오빠 법안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오빠라고 부를까요? 아이, 그렇지 않고요. 뭐 기자님들 사이에서 이게 BBB니까 오빠라고 부르는데 그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해서 OBBBA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피스컬 이어는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월, 11월, 12월은 이게 애매해요. 내년부터 오빠 법안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주된 내용 5가지 첫 번째가 감세, 규제 완화, 설비 투자 1회 비용 인정 다, 그리고 5조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등등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 경제의 서포트를 강하게 해줄 거라는 게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금융기관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익 성장세. 지난 3, 4분기 거 분기 EPS 성장률이 10.1% 지켰거든요. 기관에 따라서는 12% 보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10.1%. 그리고 올해 4, 4분기에 기업 EPS 성장률 예상치가 8.3%입니다. 두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예상치를 8.3%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분기가 끝났을 때 예상치 대비 적게는 3, 4%포인트 많이, 크게는 8%포인트만큼 더 많은 이 실적이 실제 실현이 되곤 해요.
지난 3, 4분기도 원래 당초에 4%, 5% 전망했다가 이번에 10.1%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도 한 해 EPS 성장률이 13.2% 예상된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12.1%. 그래서 내년도에 13%, 내년도에 14%. 그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횟수가요. 굉장히 얼마 안 돼요. 미국 그 역사상. 네. 그러니까 그 이익 성장에서 탄력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페드가 저는 완화 기조를 일단 접어들었다고 봐요. 내년도에 한 차례 인하할지 횟수가 중요한 거지. 지난 9월 달에 이미 우리가 소개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9월 달에 FOMC 하면서 분기별로 그 채권 바이백, 국채 바이백 해주는 횟수가 1회 250억 달러에서 지난 9월 달 기준으로 4회로 늘리면서 뭐 800 몇십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그때부터 이미 완화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1일 날 QT 종료했죠. 그리고 금리 한번 내렸죠. 내년도에 적어도 인상은 없을 거다. 그러면 저는 완화 기조는 계속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정학적 긴장 완화, 뭐 우크라이나 지금 최근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완화 무드가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K형 성장, 다만 저는 기회 요인으로 K형 성장을 써놓은 이유가 이제 차별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흔들리는 게 AI 뭐 빅테크 묻지마 투자에서 오라클, 코어, 비브 이런 친구들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런 친구들을 좀 가려서 투자하는 차원에서 저는 기회 요인으로 보고 싶거든요. K형 성장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게 기회 요인이 아닐까. 너무 말씀이 길어서 여기까지 끊고. 알겠습니다. 뭐 질문을 다시 드려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리스크 요인을 어떤 것으로 봐야 될지. 아까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가장 무겁게 영향을 미칠 만한 제가 보는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이제 어느 정도 가속화될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중국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움직임. 유럽도요. 반도체 중국산 반도체 거래 안 하고 이런 우리가 언론에서 잘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중국 견제하는 법안 계속 통과시키고 있고 이게 이미 한 1, 20년 됐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균열이 되기 시작한 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게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위험 요인을 좀 더 크게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올해 제가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한데 중국 경기 부진 문제가 글로벌 증시 내지는 미국 증시를 한번 발목을 잡고 갈 시기가 언젠가 도래할 겁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언론에서 잘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주식시장 좀 뜬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그걸 주식이 반영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유동성 갖고 때려 붓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증시 떴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중간 정도로는 이제 사모시장 부실 문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사비나 수브리마니 아닌가 하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네. 인도계 이름 여기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네. 에어팟킷 같은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팡팡 터지는 그러니까 어떤 큰 타이드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이 조수가 크게 이렇게 파도가 도도히 흘러가는데 공기방울이 한번 통통 터지는 현상인 것 같다. 큰 영향은 없지만 그 정도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모 대출 시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얼마 전에 문제됐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된 CLO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금씩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시장을 좀 작게 흔들리는 문제. 그리고 이제 긴 얘기긴 하지만 내년 11월 3일 날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전까지는 괜찮겠죠. 네. 어떻게든 트럼프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소식들을 막 발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제약 가격 약가 인하 이거 굉장히 메간톡급 정책입니다. 이거 네. 전 세계에서 제약값이 제일 비싸요. 미국이 일반 중산층 이하분들한테 굉장히 소비의 발목을 잡는 게 저게 제약값이거든요. 저거 낮춰준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다만 이제 11월 3일 날 중간선거를 했는데 월스 케이스 공화당이 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달라지죠? 정책이다 스톱을 한다거나 뭐라 그러죠? 정권 말미에 뭐라 그럽니까? 레임덕이요? 레임덕이 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크라이나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이제 각자 도생한다 그러고 무시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혀있던 질서가 다 흐트려지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법원 관세 판결이 이제 1월 달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약간의 시장의 혼선, 그게 저가면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결과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연례 대법원 9분들의 대법원 판사분들이 늘 행정부한테 소송이 붙었을 때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이제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관세 판결 이 문제는 관세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관세를 대통령 네가 때리지 마 이거거든요. 의회의 권한을 네가 왜 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거는 이쪽 편을 들어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반반이라는 거고 어쨌건 월스트 케이스 만약에 이거 위법이 아이파 근거라는 게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232조 슈퍼 301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돌려주고 또 때리고 뭐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 또 약간 또라이 기질 발휘해가지고 더 때려버리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네, 이건 방금은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편하게 표현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시장을 작게 움직이는 이런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가 듭니다. 방금 미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시장에 많은 관심이 물론 미장에도 있지만 유럽이나 신흥국 시장의 올해 성과가 미국보다 좋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CNBC에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올해 MSCI 신흥국 인덱스 상승률이 30%로 연초 대비 약 20% 그리고 16% 상승한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S&P 500을 능가했다라는 집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그리스의 아테네, 칠레,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적으면 45%에서 많으면 60%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달러화 약세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과 같은 개별 국가들의 이런 발전 같은 것들이 꼽혔다고 합니다. 뭐 경제 성장이 돼 있으니까 분명히 주가는 떴겠죠. 그거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경제 성장은 그만큼 괄목할 만하지 않았는데 뭐 유동성 장세라고 저는 그래서 부르는데 정책적인 지원 무지막지한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물가 상승 요인, 주가 상승 요인이니까 하락 요인, 상승 요인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다른 나라는 솔직히 뭐 루마니아까지 우리가 보진 못하니까 제가 폴란드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전 세계 디펜스 라인에 딱 걸쳐져 있는 나라가 폴란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그 루마니아 이런 데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US 달러가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강세였지만 전 세계 대비해서는 약세였어요. 그럼 당연히 다른 나라 통화한테는 강세가 될 거고 구매력이 향상될 거고 경제 체질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훈풍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떴고 좋은 그 보안과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이 길어서 빼졌는데요. 네. 주요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올해 그러니까 그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나스닥이 한 해 쉰 거예요 지금. 제일 1등이었던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68.79% 상승했고요. 니케이 225가 두 번째로 상승 2위가 아까 루마니아까지 우리가 살펴를 보지 못했으니까 2위가 니케이 225 일본 주가 지수가 30%까지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가 23%, 푸치 영국 100이 22%, 타이완 가권 지수가 22%, 샹하이가 18%, 니프티 50 인도 지수가 10.4. 인도는 뭐 재작년까지 워낙 많이 떴으니까 좀 쉬었겠죠. 그러니까 네. 올해 S&P 500하고 나스닥이 좀 쉰 거예요, 상대적으로. 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내년 전망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년도에 의외로 보수적으로 보는 제 견해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정말 이름만 들면 다 아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OBBBA 등등등을 얘기하면서 내년 의외로 경제 성장률을 되게 높게 보고 경제 성장이 좋다는 얘기는 주가는 고민할 필요 없이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제가 보시면 되지 여기 않을까. 그 리스크 요인에서 봤을 때 위험 요인 로우에 고밸류에이션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적어 주셨어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이제 핫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게 AI 관련된 기업들의 이 뭔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을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증시 고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처음에 뵀을 때도 여쭤봤었지만 여전히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현재까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위험 요인 이 중간에 보면은 3호 신용 시장 부실. 아무래도 이게 레버리지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레버리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연계해서 보면은 말 그대로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점에서 레버리지가 붕괴가 되면은 최근 11월에 비트코인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지만 레버리지가 빠지면은 고밸류에이션이 결국에는 약간 이제 리레이팅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횡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도 내년도 2026년도 S&P 500 전망을 7천 초반대로 찍은 곳들은 성장을 하는 건 알겠어. 이익 성장을 하는 건 알겠고 AI에 대해서 돈을 많이 넣는 건 알겠는데 비싸니까 횡보할 것 같아. 빠진다기보다는 횡보할 것 같아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좀 잘 보자. CDS 프리미엄을 잘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만한 지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좋은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그런 지표를 보여드립니다. 꼭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하고 BBB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를 항상 봐요. 우리가 오라클 얼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라클 코어 위브 정도의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170pp 가까이 상승했고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고 그다음에 그
그 회사채 스프레드가 530% 무슨 부도율, 부채 비율 530%, 부도 확률이 5년 향후 5년에 그래도 8%밖에 안 되긴 하는데 요 소수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 전체 하이힐드 스프레드하고 전체 투자 등급 회사채를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까 오라클의 그 부채 비율, CDS 프리미엄 이런 거 엄청 떴다고 그러는데 미국 전체의 하이힐드 등급이 아니라 투자 등급 BBB, 트리플 B 등급 스프레드하고 비교를 하면 그거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모집단 빅테크들이 워낙 재정 건설성이 좋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라든가 CDS 프리미엄이 워낙 낮아서 그런 거고 여기에 비교했을 때 오라클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잖아요. 물론 빅테크들에 비하면 심각하죠. 부채 비율이 530%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그 530% 부채 비율을 부도 확률로 환산을 하면 향후 5년 동안 부도 확률 5%, 8%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11월 달에 올라가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가지고 한 3% 초반대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거기 지금 보시면은 다시 이제 2%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289bp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제가 네, 지난주에 보고 안 봤거든요. 네. 근데 테이버님 되게 중요한 제가 커서가 없어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커서를 왔다 갔다 해줘 보세요. 길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는 그쵸 자, 이게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 수준 밴드가 몇 프로로 보이십니까? 대충 한 4, 5% 정도 5%에서 7% 사이가 평균이에요. 아 7%까지 올라가요? 아니 보시라고 저 레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네네네. 조금 확장해서 4%에서 7% 사이가 더 길게 보시면은 400bp에서 700bp 사이가 미국 전체 하이힐드 그것도 네네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의 역사적인 평균 구간입니다. 네. 지금 300bp가 안 돼요. 그런데 무슨 그 한두 개 회사 안 좋은 거 가지고 AI가 사상 누각이고 다 끝난 것처럼 물론 최근에 조정한 거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제가 요 차트 한번 꼭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이게 가끔 쓰는 차트가 뭐 ROE가 좋고 수익성 강조할 때 쓰는 차트인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23년도 이후 올해 들어서 YTD로 애플부터 팔란티어까지 배트맨 더하기 팔란티어인데 이 친구들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문제됐던 거 최근에 문제됐던 게 브로드컴이니까 브로드컴이 지난 3년 동안 530% 상승했고요. 어제 기준입니다. 최근에 빠진 거 감안해서 올해 들어서 그래도 50.5%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엄청 달린 거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흔들린 것만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모두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것 같고 비관론이 팽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530% 상승했습니다. 이런 도도한 흐름을 잃지 마시라는 거죠. 이걸 또 가능하게 한 이유가 바로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신 ROE라든가 그로스 마진 수익성이 막강합니다. 이 빅테크들의 회사들이. 그게 바뀔까? 적어도 지난주까지 뭐 마이크론, 브로드컴도 실적 괜찮았어요. 네. 다만 혹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되게 방정맞고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던 고주에 제가 출연을 안 해서 지금 일가를 못 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왔으니까 꼭 PD님 시간 되시면 여건 되시면 띄워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갖고 왔나 보네요. 혹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분야의 마진 대비해서 AI 분야 쪽의 마진이 조금 낮긴 하다. lowe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despite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의 성장세라든가 영업 레버리지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마진이 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이 AI 쪽 마진이 훨씬 더 다른 쪽 분야를 능가할 거라고 표현을 한 구간을 로어라는 그 표현 딱 하나 가지고 드디어 혹탄이 AI가 돈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했고 실토를 했고 그건 우리나라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전체 아무래도 문구를 이해 안 하고 자꾸 그 호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사후해석 느낌으로 주가가 빠졌다 왜 빠졌냐 낮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씀 중에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고 한 이틀 있다가 마이크론 발표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은 떴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했을 때 브로드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가 계속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CEO가. 죄송합니다. 발목을 잡았어요. 뭐 이게 뭐 상승의 온전한 상승인지 하락이 뭐 제대로 된 하락인지 요즘은 좀 판단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려워진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해묵은 말씀 저희는 가격 움직임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을 지향을 해요. 펀더멘털을 항상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일단 강건해야 이걸 반영하는 주가는 여기에 결국 수렴하더라고요. 짧게 한 33년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온갖 뭐 유동성 이슈 어떤 악재들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난 23년, 24년 말씀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 23년, 24년도요.
봄에 실리콘밸리 은행 하면서 지수가 15% 빠졌습니다. 15% 빠졌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으로 30-40% 질비했다는 얘기예요. 하락했다. 그거 다 겪고 올라왔고 고해 가을에도 한 7% 빠졌어요. 작년 봄에 상반기 봄에 한 5% 빠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아까 언급해 주셨던 엔캐리 청산이다 보다 이유 같다 됐는데 그때 일주일 만에 8% 빠졌어요. 그거 다 겪고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왜냐? 23년, 24년 그 구간 동안에 경제 체질, 펀더멘털 강건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GDP 성장률 몇 프로 기억나세요? 네. 분기 GDP가 4.3%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제대로 된 선진국 반열에 못 올라간 대한민국이 올해 GDP 1년 성장률 예상치가 0.8에서 1%예요. 분기긴 하지만 4.3%입니다. 이러니까 주가는 결국은 흔들흔들하지만 우상향으로 계속 수렴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거를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1, 2, 3, 4분기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5년 기준 미국이 한 2.6에서 2.7% 정도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한국보다 성장률이 지금 한 두세 배 나오는. 이게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명목이 아니고요. 근데 이번 지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의 통계 인프라가 지금 약간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확정치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신데 왜곡이 됐죠. 지난주에 CPI도 한 달이 안 나와서 왜곡됐지 않습니까? 왜곡이 됐으면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수치, 그러니까 넘버링으로 떨어지는 걸로 왜곡이 영향이 있을까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알겠습니다. 역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GDP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의 주 원인은 소비 증가라고 현재 여전히 분석이 소비 되고 증가가 있습니다. 탄탄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관세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죠? 말이 안 되죠. 관세가 올라갔으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죠. 저는 OBBBA가 메가 토큰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트럼프 아닌데 트럼프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 오빠 법안 OBBBA 7월 달에 통과된 OBBBA 법안의 주요 내용이 감세, 규제 완화, 설비 투자 1회 인정 등등등이잖아요. 요 오빠 법안이 2017년도 1기 때 TCJA 법안이라고 Tax Cut and Jobs Act라고 트럼프의 첫 번째 작품이고 이게 여기에 본 주된 내용이 텍스컷이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만들자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 소비의 어떤 탄탄한 경제 기반을 그때 확고히 해준 겁니다. 그거의 재탕, 보완한 재탕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이게 개인들 소비세도 소비세지만 우리 지금 노동시장 붕괴됐네 어쩌네 했는데 노동시장 어떻죠? 생각보다 괜찮죠. 노동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소비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 서포트해진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 텍스컷 앤 잡스 액트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안뿐만이 아니라 올해 OBBBA도 감세, 규제 완화, 비용 인정. 자, 보세요. 트럼프가 입각하기 이전에 미국이 전 세계 부과했던 보편 실효 관세가 평균이 2.2%였다고 그러거든요. 요번에 관세 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산은 나오겠지만 대충 추산해 보면 10에서 한 15%까지 관세 때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배에서 5배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관세가 이렇게 수입 물가가 4배, 5배 상승을 했는데 물가의 전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이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때문이냐? 저는 오빠 법안이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 법인들한테 니네 떠안아. 대신 법으로 뭘 해줬습니까? 감세해줬죠. 감세라는 거는 마진 회복입니다. 그리고 법인들이 설비 투자했을 때 1회 비용 인정 20년에 걸쳐 찌끔찌끔 해준 거 한 방에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마진 회복입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를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된 걸 내가 수입해서 가격으로 정가 안 하면 기업에 떠안는 거잖아요. 마진 훼손이잖아요. 그럼 마진 훼손 부분을 감세와 설비 투자 비용 1회 인정으로 트레이드오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상쇄해 주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 법안이라는 게 내년에 이 구조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대형 회사들이 내년 경제 성장을 더 강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한 10개째 읽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EPS 성장이 뭐 시장에서는 10에서 한 15% 정도 예상하고 13% 있는데 정도 부르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올라간다. 근데 지금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저희가 뭐 상승률이죠. 보면은 구글이 65%, 브로드컴이 50%,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고 코스피가 뭐 70%, 80% 올라왔고 니케이도 30%, 그리고는 뭐 다들 보면은 두 자릿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너무 이제 롱뷰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는 계속 얘기하는 게 비싸게 거래가 된다라는 점 때문에 최근에 11월도 저희가 결국에는 회복을 되고 다시 S&P 500이 신고가를 썼지만 11월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엄청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관세라든지 아니면 2024년도 7, 8월과 같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약간 단기 쇼크라고 하는 한 달의 하락 급락에도 지수 자체가 작게는 5%, 크게는 10%, 뭐 15%씩 떨어지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20%, 30%씩 하락하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야지인데 난 이미 현금이 없는데 주식이 가득인데 떨어졌네? 살 돈이 없네? 네. 그리고는 지금 막 이렇게 11월에 이제 뭐 10월부터 물려있던 분들이 반등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0불대에서 떨어져서 어제자로 185달러 정도까지 왔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0% 정도인 상황이라는 거죠. 고점에 물리는 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에 있어서는 그럼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비싸다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앞서 말씀해 주신 뭐 이게 SLR도 규제가 풀리긴 하는데 그게 여전히 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동성을 작동하면 또 지수가 5%, 10% 정도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럼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 내가 주식을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정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돈을 벌 때 혹은 내년도에 있을 변동성에서 기회를 잡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올해 들었던 질문 수백 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매니지, 소위 뭐 펀드 매니저라고 좀 표현하기 싫은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유동성을 5에서 10%는 항상 가져가요. 근데 그 5에서 10%라는 레벨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리스크 온을 더 하시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도 그렇고 이를테면 주식의 섹터별로 봐도 가장 어떤 변동성이 심한 섹터가 뭐 우리 꼽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로봇, 퀀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로봇, 퀀텀 이런 거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기대 수익은 엄청 높지만 기대 손실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 온의 정도가 조금 틀릴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맥스 유동성을 10% 가져간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실제 투자를 하는 리스크 온을 하는 대상 자체가 더 공격적일 거기 때문에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현금 비중이 조금 더 늘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전체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저 같으면 개인 한 20% 정도는 현금을 항상 가져가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올 연초부터 항상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주식이 뜨고 아무리 채권이 좋고 해도 저는 항상 자산 배분이라는 걸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자산 배분은 보통 자산 배분하면 어떤 업종으로 구성해야 돼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오세요. 그거 자산 배분 아닙니다. 그거는 분산 정도 되는 거지.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군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에셋 클래스를 섞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채권, 주식, 실물, 부동산, 헤지펀드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 섞는 건 오히려 뭐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저희처럼 그렇게 다 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채권만 한 전체 비중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비중 한 20% 현금 빼고 80% 중에 주식을 한 50% 주식을 좋게 본다면 나머지 한 30%를 채권 정도만 갖고 넣어놔도 이 포트폴리오의 이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훨씬 마일드하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희 지금 저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 자산 배분형하고 주식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 배분형이 매년 지금 최근 3년, 4년 동안 매년 18%에서 한 20%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거든요. 누적으로 지금 100%예요. 22년 포함해서. 근데 22년 포함해서 주식형이 지금 비슷하게 100%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은 더 많이 떴는데. 이 자산 배분형이 매년 17%, 20%밖에 못 내도 누적으로 100%가 달성이 됐고 주식형 100%가 같은 기간 동안 100%밖에 안 났습니다. 왜냐? 22년도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이 변동성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돌아왔는데 여러분 반드시 주식이건 채권이건 하다못해 최근 상품 가격 많이 뜨고 있잖아요. 내년에 최근에 상품 가격이 뜨는 게 경제 펀더멘털, 경제 활동 자체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산업 수요가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비철 금속들은.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해지로 구리 사질 않거든요. 해지로 산다고 하면 뭐 금이라든가 팔라듐이라든가 귀금속 같은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 활동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 6개월 텀 단기적으로 보자면 상품 같은 거, 커머더티 같은 것도 선물, ETF 이런 걸 좀 섞는 건 저는 굉장히 유효적절할 거라고 봐요. 네.
그 정도. 선물이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선물 ETF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뭐 주식 50%, 뭐 채권 30%, 현금 20% 이런 식으로. 그래야 네. 단기적으로 에어팟킷 같은 상황에서 좀 빠졌을 때 그래도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 비중을 한 5%에 10% 가져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이 적어지는 연말연시에는 작은 매수세로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하락할 일은 없다고 봐요. 왜냐? 지금 아마 미국 사람들, 미국 그 펀드매니저 금융관에는 휴가 갈 친구들은 다 갔을 거예요, 지금. 지난주가 이제 휴가 시즌 시작하는 때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사는 세력보다는 판 세력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다 놀고 지금 휴가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고요. 뭐 제가 뭐 JP모건이라든가 외국사 근무할 때 패턴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타랠리 지난 역사적으로 산타랠리 기간 평균 수익률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이니까 일주일 동안 1.5%면 뭐 하루에 한 0.2%, 0.4%씩 뜬다니 아유 그렇게만 매일 떠주면요 땡큐죠. 뭐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이승만 대표님이 연말이라 그런지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니,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투자자분들은 그쵸 주식의 진심이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조금만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내년도에 OBBBA 오빠라고 부르는 우리 법안에 대해 가지고 아주 큰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AI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EPS가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제가 다른 채널에서 듣기로는 약간 그쵸 너무 이제 롱을 강하게 주장하신다 그래가지고 약간 롱땡 놈이라는 그런 롱도리에서 네. 롱또라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늘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환율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환율은 펀더멘탈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원화가 계속해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대비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저희 대표님은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이시고 이춘광의 머니픽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